오늘은 중국어 문장의 기본 어순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어과에 입학을 해서 1학년 때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는 어법, 문법보다는 기본적인 표현, 문장 회화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2학년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문법을 배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칫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1년 동안 배워놓은 문장들이 제법 많이 있었기 때문에 2학년 때 배우는 그 문법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진행을 할 때 가급적이면 문법적인 요소라던가 어순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잘 다루지 않았었는데 우리 이제 수업이 제법 많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이제쯤은 어순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무렵에 또 어떤 분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중국어 어법 순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저도 한번 마음 먹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강에 걸쳐서 중국어 문장의 기본 어순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어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어순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뭐죠? 주어, 동사, 목적어이지요. 중국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어. 이것은 우리가 중국어 처음 막 배우기 시작을 할 때부터 깨닫게 되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 어순과는 다르게 약간 살짝 영어랑 비슷하네? 요거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중국어 문장. 그런데 여기서 살짝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수업할 때 편의상 동사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술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법 수업을, 어법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동사라고 하지 않고 술어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중국어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어순을 이루고 있는 주어, 술어, 목적어는 바로 중국어 문장을 이루는 문장 성분이겠죠. 이 문장 성분에는 관용어, 부사어, 보어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어 문장은 총 6가지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은 이 총 6가지의 문장 성분들을 문장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기본적인 어순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성분 주어. 주어는 뭐지요? 바로 문장의 주인공이지요. 형은 책을 본다라는 문장 哥哥看书 哥哥看书에서 주어는 무엇일까요? 哥哥 형은 칸 보다, 수 책. 형은 본다 책을. 이 문장에서 주어는 바로 哥哥 형이겠죠. 나는 춥다라는 문장 我很冷我很冷 문장에서도 주어를 찾아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我 나는 很 매우 冷 춥다. 주어는 바로 我 나이겠죠. 이 문장에서의 주인공 주어는 바로 我가 되어집니다. 주어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문장 성분 수러. 수러는 뭐지요? 바로 문장 속의 주인공, 주어의 행동 혹은 상태를 기술하고 서술한 것을 바로 수러라고 하겠죠. 여기에 보면은 주어의 행동, 상태라고 되어져 있어요. 행동은 품사로 따진다면 무엇에 해당이 되어질까요? 행동, 동작. 동사겠지요. 그렇다면 상태는 뭐예요? 상태, 배고프다, 춥다, 피곤하다 해당이 되는 형용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문장 성분을 이야기할
때 동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수러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물론 동사일 수도 있겠지만 형용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러라고 해놓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번에도 형은 책을 본다 라는 문장에서 수러를 찾아볼게요. 네, 형은 끄그, 예, 본다, 칸, 책을 슈, 여기서 당연히 수러는 칸이겠죠. 칸, 보다 라는 동작,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동사 수러문이라고 해주어요. 동사가 수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 동사 수러문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다음 문장도 볼게요. 이번에도 역시나 나는 추워 라는 문장에서 수러를 찾아볼게요. 我, 나는 很, 매우, 冷, 춥다. 네, 이 문장에서 수러는 네, 冷, 冷, 춥다. 네, 요게 바로 수러가 되어지겠죠. 이 문장에서 주인공은 我, 나일 테고요. 이 주인공, 네, 주어의 상태는 冷, 춥다. 네, 형용사가 바로 이 문장의 수러를 담당하고 있겠죠. 그래서 형용사 수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용사가 수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을 형용사 수러문이라고 합니다. 네, 수러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장 성분, 목적어. 네, 목적어는 네, 동작의 대상입니다. 아까 수러라고 표현을 해주었는데 그 수러 중에서 동작, 그러니까 동사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장을 통해서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확인해 볼게요. 형은 책을 본다. 哥哥看书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무엇일까요? 네, 哥哥 형은 看 보다, 书 책. 아까 목적어의 설명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동작의 대상이라고 했었습니다. 동작의 대상. 동작은 바로 칸이지요. 이 칸의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슈, 책이겠죠. 보는 동작의 대상은 책이에요. 그래서 슈, 요게 바로 네, 목적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춥다 라는 문장에서도 목적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我, 나는, 很, 매우, 冷, 춥다. 네,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무엇일까요? 목적어가 있을까요? 네, 목적어 없지요? 왜지요? 네, 아까 목적어는 뭐라고 했어요? 목적어는 바로 동작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동작의 대상. 그런데 이 문장은 동작이 없지요. 맞아요. 이 문장의 주인공, 이 문장의 주어인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태예요? 네, 추운 상태예요. 상태라는 것은 바로 형용사이지요. 네, 형용사가 수러인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렁의 대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네 번째 문장 성분은 관형어입니다. 관형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고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네,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수식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문장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형은 책을 본다 라는 문장을 나의 형은 책 한 권을 본다 라고 만들어 보았어요. 문장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我哥哥看一本书我哥哥看一本
슈, 네. 형, 끄그. 끄그 앞에 우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언뜻 보면 우어, 나는 내가인 것 같지만, 네. 끄그, 형 앞에 있는 이 우어는 어떠한 의미예요? 네, 소유를 나타내는 나의, 네, 나의 워드에서 더가 생략된 상태이지요. 나의 형, 네, 소유를 나타내어 주는 그러한 네, 대명사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칸, 보다 나와 있고요. 보는 동작의 대상 슈, 네, 책.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에요? 네, 한 권의 책. 2번 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관용어는 무엇일까요? 아까 관용어는 바로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용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식해주는 나, 워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수식해주는 이번 네, 요게 바로 관용어가 되어지겠습니다. 네, 관용어 중에는 이렇게 소유를 나타내어 주는 소유 명사 혹은 대명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수량을 나타내주는 수량사도 관용어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你的那一件红色外套在哪儿？你的那一件红色外套在哪儿?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你的, 너의이겠죠. 너의, 나. 그거 저거 할 때 그에 해당이 되겠죠. 그, 이件하나예요. 한 개. 네, 찌에는 옷을 세는 단위사지요. 네, 한 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의 홍色, 빨간색, 外套, 외투. 네, 외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在, 어디에 있다, 哪儿, 어디. 네. 가장 기본적인 주어, 수로, 목적어만 뽑아서 보자면 外套在哪儿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문장을 해석 한번 해볼게요. 너의 그 하나의 빨간 외투는 어디에 있니? 이게 바로 이 문장의 의미가 되어지겠죠. 너의 그 빨간색 외투는 어디에 있니? 네. 외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투가 어떤 외투인지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면서 이 문장이 이렇게나 길어진 겁니다. 네, 어떠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네, 你的那一件红色 요게 바로 외투에 대한 설명이면서 관형어이겠죠. 관형어가 이렇게 많이 붙으면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관형어들이 붙어 있는지 하나씩 볼게요. 일단 你的 소유를 나타내겠죠. 너의 외투, 네, 소유를 나타내어주는 네, 그러한 관형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지시대명사 나 지시대명사가 붙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젠 수량사, 네, 수량을 나타내어주는 네, 그러한 관형어가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홍色, 그 외에 기타 성분으로서도 이렇게 관형어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관형어들이 네, 일사불란하게 붙어 있어요. 네, 한국어로 하면 너의 그 하나의 빨간색 외투, 네,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站在那边的那位先生很冷。站在那边的那位先生很冷 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네, 站在那边的站在那边的 네, 站, 서다이죠. 서다, 뒤에 在那边 네, 서는 동작의 결과 在
在那边 그쪽에 있다. 말인즉슨 그쪽에 서 있다. 뒤에 구조조사 더가 붙어서 그쪽에 서 있는 이라는 하나의 구술이 되어졌습니다. 그 뒤에 那位는 뭐예요? 那一位이겠죠. 那一位를 줄여서 그냥 那位라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先生, 네, 미스터 선생님이지요. 네, 선생님은 很 매우 冷 춥다 해석을 하자면 저쪽에 서 있는 그쪽에 서 있는 그 한 분의 선생님은 춥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문장에서 주인공 주어는 先生일 테고요. 수어는 冷이 되어질 거예요. 이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역시나 先生을 수식해주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관형어가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관형어가 붙어 있느냐? 네, 站在那边的 站在那边的 요거는 네, 저쪽에 서 있는 이라는 장소를 나타내어 주는 네, 그러한 관형어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그런데 장소, 짝대기, 시간이라고 해두었는데요. 네, 시간을 나타내는 관형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의 그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어제의 네, 昨天的 요럴 때 시간 역시도 관형어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장소와 시간 요렇게 해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那位 같은 경우는 지시대명사와 수량사가 합쳐진 거죠. 네, 나 지시대명사, 왜 이거는 수량사예요. 한 일자가 생략된 네, 수량사이지요. 그래서 지시대명사 플러스 수량사의 관형어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겁니다. 네, 중국어 문장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관형어가 많이 붙으면 문장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보았을 때 주어가 뭔지, 수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이 문장을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질 수 있겠죠. 중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은 주어, 수어,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주어와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관형어가 붙으면서 문장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관형어는 뭐라고요? 네, 주어와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네, 그러한 문장 성분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관형어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러한 각자의 성분들이 대충대충 붙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규칙적으로 붙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러한 순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네, 아까 보았던 어디에 있는에 해당이 되는 장소, 네, 혹은 어제의라고 표현되어질 수도 있는 시간, 요게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소유를 나타내어주는 나의, 너의, 예, 요거에 해당이 되어지는 대명사. 물론 명사일 수도 있어요. 뭐 사람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네, 지시대명사가 나와지고 그리고 수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빨간색이라고 표현이 되었던 기타 성분까지도 네, 이렇게 관형어로 사용이 되어질 때 각자 규칙에 맞추어서 순서에 맞추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네, 설명은 드리지만 이것을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아까 보았던 표현들 있잖아요. 나의 그 하나의 빨간 외투 요런 거 이해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문장이 익숙해지면 굳이 이렇게 순서를 일일이 암기하지 않아도 네, 충분히 문장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째 문장 성분 부사어.
여섯 번째 문장 성분 보어가 있습니다. 부사어와 보어는 아주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부사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문장 속에서 수어의 의미를 구체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보어는 수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사어와 보어는 둘 다 수어랑 관련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수어를 구체화시켜주고 수어의 의미를 구체화시켜주고 하나는 수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거니까 둘 다 수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사어와 보어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주어, 수어, 목적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사어는 수어 앞에 나와서 수어의 의미를 구체화시켜 주고요. 보어는 수어 뒤에 나와서 수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 줍니다. 이게 기본 어순이 되어지겠습니다. 수어 앞에 부사어, 그다음에 수어 뒤에 보어가 나오는 요 순서대로 문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부사어와 보어의 구체적인 설명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어 문장의 기본 어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어, 수어, 목적어, 관형어가 무엇인지 정리를 하면서 중국어 기본 어순 살짝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부사어와 보어가 문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성분인 부사어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네, 문장 속에서 수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체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수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사어는 어디에 위치해야 할까요? 네, 부사어는 그렇죠. 수어 앞에, 그렇죠. 수어 앞에 나와서 수어를 수식해주는, 의미를 구체화시켜주고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춥다. 我很冷.我很冷 이 문장에서 부사어를 찾아볼게요. 먼저 我, 문장의 주인공, 주어겠지요. 그리고 이 주어의 상태, 춥다, 冷, 冷이 바로 문장의 수어입니다. 이 수어의 의미를 구체화시켜주고 부각시켜주고 양념처럼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해주는 한이 바로 부사어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부사어의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사는 당연히 부사어로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조동사, 형용사랑 구조조사 더가 합쳐진 부사구, 개사구 역시도 부사어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혀 모르겠죠.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부사어로 활용하고 있는 첫 번째 성분은 부사이겠죠. 부사는 이미 우리가 문장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다, 아니다, 아니다를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뿌 역시도 부사이고요. 그 외에도 매우 춥다, 너무 춥다를 만들어주는 한, 非常, 太 이런 것들도 다 부사에 속합니다. 그 외에도 또 간다, 다시 간다 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요, 在
네, 요런 것들. 그 외에도 네, 잘 활용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다양한 부사들을 우리가 이미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부사를 사용한 문장 살짝 한번 또 맛을 봐볼까요? 방금 전에도 살펴보았던 我很冷, 我很冷. 이 문장에서 부사어는 很, 네, 매우라는 의미의 부사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문장은 형용사가 수로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형용사 수로문이지요. 네, 형용사가 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용사 수로문에서는 반드시 수로 앞에 정도 부사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나는 춥다라고만 해도 완벽한 문장이 되어지지만 중국에서는 그냥 나는 춥다, 我冷이라고만 표현을 하면 완성된 문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매우 춥다라고 해석은 하지 않더라도 흔히 반드시 나와 주어야 한다. 요거는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문장에서도 부사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哥哥看书, 哥哥看书. 네, 哥哥, 형은 칸, 보다, 수, 책을. 이 문장에서 부사어 찾아지시나요? 네, 수러의 의미를 구체화시켜주고 있는 부사어가 없지요. 네, 맞아요. 이 문장은 주어, 수러, 목적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이었습니다. 이번 문장에서도 부사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哥哥不看书, 哥哥不看书. 네, 哥哥, 형은 不, 아니다, 看, 보다, 书, 책. 네, 해석을 하면 형은 책을 보지 않는다가 되어지겠죠? 이 문장에서 서술어인 보다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켜주고 의미를 추가해주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뿌겠지요. 이 뿌라는 단어가 칸, 보다 앞에 붙어서 보지 않는다라고 의미를 추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의 의미를 추가해주고 있는 이 뿌, 부정부사가 바로 부사어가 되어지겠죠. 다음 문장, 哥哥还看书, 哥哥还看书. 네, 哥哥, 형은 还, 여전히, 아직도, 칸, 보다, 수, 책. 네, 형은 여전히 책을 본다라는 이 문장에서도 부사어는 무엇이 되어지겠어요? 네, 보다라는 칸에 여전히 아직도 라는 의미를 추가해주고 있는 하이라는 부사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겠죠. 문장 속에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 두 번째 성분, 조동사. 네, 조동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생각 속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혹은 무엇 할 거야, 무엇 할 계획이야 라는 의미로 활용되어지는 단어들 있었고요. 그 외에도 할 수 있어 라는 의미의 조동사들 있었어요. 또, 무엇 해야만 해. 네, 당위성을 표현해주는 조동사들도 있었습니다. 문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형은 책을 읽고 싶어 한다. 哥哥想看书,哥哥想看书. 네,
보다라는 동작 앞에서 이 보는 동작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를 추가해 주고 있는 조동사 想 역시도 부사어였던 거예요. 그리고 哥哥很想看书哥哥很想看书라는 문장을 보면 칸 보는 동작 수러 앞에 조동사 想이 붙어서 보는 동작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추가해 줄 수도 있고요. 그 조동사 앞에 엄청 매우라는 의미의 很 부사가 붙어서 또 의미를 좀 더 추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很과 想 둘 다 부사어가 되어지겠죠. 형은 책을 읽고 싶어 하지 않는다. 哥哥不想看书哥哥不想看书라는 문장에서도 보다라는 동작 칸 수러 앞에서 보는 동작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추가해 주고 있는 不와 想 역시 둘 다 부사어가 되어집니다.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세 번째 형용사와 구조조사더로 이루어진 부사구입니다. 네, 이 구술은 우리가 주로 무엇 하게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요. 문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哥哥乖乖地看书哥哥乖乖地看书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칸 보다라는 동작 수러 앞에 乖的라는 구술이 붙어 있어요. 乖라는 단어는 착하다, 말을 잘 듣다, 얌전하다 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이 한 글자짜리 형용사를 2번 중첩을 해주고 구조조사 더까지 붙어서 보다라는 동작의 의미를 추가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의미를 추가해주고 있죠? 네, 얌전하게라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이 乖乖的라는 부사구가 부사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보다라는 동작 수러 앞에 乖乖的가 붙어서 얌전하게 본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 앞에 不가 또 붙어서 얌전하게 읽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문장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不, 乖乖的 둘 다 부사어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보다라는 동작 앞에 乖乖的 얌전하게라는 구술이 붙을 수도 있지만 그 앞에 想이 붙어서 얌전하게 읽고 싶다. 네, 얌전하게 읽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 앞에 또 不가 붙어서 얌전하게 읽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문장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사어로 활용되어지는 네 번째 개사구입니다. 개사구는 전치사구와 같은 의미예요. 전치사를 중국에서 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사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서 하나의 구술로 우리가 활용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할 때 집에서 요거 在家 이죠. 在家. 그 외에도 목적어를 앞으로 끄집어 당겨 오던 게 있어요. 책을 이라고 할 때 把书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또 누구누구에게 당하다라고 할 때 나에게
빼이를 활용을 하기도 했었어요. 빼이 역시도 전치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네, 너보다라고 할 때 비 혹은 네, 나와 나랑이라고 할 때 깐 역시도 다 전치사예요. 나와라고 했을 때 끈워 이게 바로 전치사 구, 개사 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哥哥在家看书.哥哥在家看书. 네, 형은 집에서 책을 본다. 네, 이런 문장 충분히 잘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보는 동작, 수러 앞에 이 동작을 하고 있는 장소를 표현해 주고 있는 在家, 요게 바로 개사구, 전치사구이면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는 동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는 동작의 의미를 구체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어라는 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형은 집에서 책을 읽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책을 읽지 않는다. 不看书. 네. 그렇다면 집에서 在家不看书. 네, 이렇게 되어질까요? 哥哥不在家看书. 哥哥不在家看书. 라고 만들어집니다. 네, 보다라는 칸 앞에 뿌가 붙는 것이 아니라 네, 개사구 在家라는 전치사구 앞에 부정부사 뿌가 붙어서 집에서 책을 읽지 않는다. 不在家看书. 네, 요렇게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뿌와 在家둘 다 부사어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보다라는 수러 앞에 乖乖的라는 부사구와 在家라는 개사구가 나와서 얌전하게 집에서 본다. 네, 이렇게 수러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의미를 추가해 줄 수도 있고요. 보다라는 수러 앞에 집에서라는 在家 개사구 그리고 乖乖的 네, 얌전하게라는 부사구 또 네, 부정부사와 조동사까지 다 붙어서 집에서 얌전하게 책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문장을 길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명사를 수식해 주는 관형어가 이렇게 저렇게 막 붙으면서 문장이 길어질 수 있는 거 보았죠. 마찬가지로 수러를 수식해 주는 부사어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들어가면서 문장이 길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관형어도 순서와 규칙을 가지고 하나씩 등장을 했었죠. 부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어도 각자 규칙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순서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부사, 조동사, 그리고 형용사 플러스 구조조사 더로 이루어진 부사구, 그 다음에 개사구 순서로 등장을 하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순서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보았던 문장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네, 충분히 우리가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성분 보어. 네, 보어는 문장 속에서 수로를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어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었죠. 그래서 꽤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배웠었잖아요. 네. 동작의 지속 시간, 시간의 양을 보충 설명해 주는 실양보어가 있었고요. 네, 동작의
횟수, 네, 진행 횟수를 표현해 주던 동량보어, 동작의 양을 보충 설명해 주는 동량보어가 있었고, 그리고 동작의 진행 방향을 보충 설명해 주는 방향보어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동작의 정도를 보충 설명해 주는 정도보어, 그리고 동작의 결과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결과보어, 마지막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표현해 주는 가능보어까지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보어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죠? 그렇죠. 수어 뒤에 있었어요. 수어 뒤에 나와서 수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각각의 보어가 들어간 문장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동작이 지속된 시간을 보충 설명해 주는 실향보어를 활용한 문장입니다. 형은 1시간 동안 보았다. 보는 동작의 지속 시간이 1시간이었다는 거지요. 哥哥看了1个小时。哥哥看了1个小时. 형은, 哥哥, 형은看了,看, 보다 뒤에 러가 붙어서 보는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고요. 보는 동작이 얼만큼 지속됐어요? 1个小时. 1个小时, 1시간. 여기에서 1个小时, 이게 바로 실향보어가 되어지겠습니다. 동작의 횟수, 동작의 양을 보충 설명해 주는 동량보어를 활용한 문장. 형은 2번 보았다. 哥哥看了2次。哥哥看了2次. 이 문장에서 동량보어는 당연히 看了, 보는 동작의 완료를 표현해주는 수어 뒤에 있는 2번이라는 2次, 요게 바로 동량보어가 되겠습니다. 동작의 진행 방향을 보충 설명해주는 방향보어를 활용한 문장. 哥哥看下去了。哥哥看下去了. 哥哥, 형은 이라는 주어는 일단 떼어놓고 칸, 보다 라는 수어 뒤에 보는 동작의 진행 방향 下去. 下去, 아래로 내려가다 겠죠. 아래로 내려가다 라는 방향보어가 붙어 있습니다. 보는 동작이 아래로 내려가다 어떠한 의미가 추가가 되어졌어요? 보아 내려가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문장 끝에 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방향보어는 下去가 되어지겠죠. 형은 보아 내려가다, 형은 보아 내려갔다. 보았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작의 정도를 보충 설명해주는 정도보어를 활용한 문장. 형은 매우 열심히 본다 라는 문장도 만들어 볼게요. 哥哥看得非常认真。哥哥看得非常认真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哥哥, 형은 칸, 보다, 보는 동작의 정도를 보충 설명해주는 정도보어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구조조사 더를 사용을 해주었죠. 그리고 매우 열심히, 매우 성실히 라는 정도보어가 이렇게 붙어 있지요. 非常认真, 요게 바로 보는 동작의 의미, 보는 동작의 정도를 보충 설명해주는 정도보어가 되겠습니다. 동작의 결과를 보충 설명해주는 결과보어를 활용한 문장. 형은 이해했다. 문장으로 보자면 哥哥
看懂了哥哥看懂了네, 哥哥 형은 칸 보다 네, 보는 동작의 결과 懂 이해하다 네, 수러 뒤에 바로 懂 이해하다라는 의미의 결과 보어를 활용해 준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표현해주는 가능보어를 활용한 문장. 형은 보고 이해할 수 있어. 哥哥看得懂哥哥看得懂 네, 哥哥 형은 칸 보다 보는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 보어를 연결해 주기 위한 구조조사 더가 나와주고 그리고 이해하다라는 가능 보어까지 네, 이러한 구조로 문장이 만들어지지요. 여기에서 가능 보어는 바로 이 똥이 가능 보어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보어가 있는 문장에서 목적어의 위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중국어 문장을 이루고 있는 문장 성분 6가지 주어, 수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보어가 무엇인지 정리를 하면서 문장의 기본 어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어는 보어가 굉장히 발달된 언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렇다 보니 다른 문장 성분들 중에서도 이 수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보어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문장의 어순에서는 수어 바로 뒤에 보어가 위치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목적어는 어디에 나오겠어요? 네, 수어 그리고 수어를 보충해주는 보어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게 되겠지요. 네, 수어, 보어, 목적어 순으로 문장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장에서는 이 수어와 보어 사이에 목적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문장에서는 수어 앞에 목적어가 나오기도 해요. 네, 너무 혼란스럽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목적어의 위치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동작이 지속되는 시간을 보충 설명해주는 실양보어의 어순을 정리해 볼게요. 실양보어 문장의 기본적인 어순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주어, 수어, 목적어, 그 뒤에 수어를 한 번 더 반복해 주고 그 다음에 실양보어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에요. 이 어순에 맞춰서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중국어를 1년 동안 배웠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我学汉语学了一年我学汉语学了一年 네, 이렇게 만들어져요. 我 주어겠지요. 나는 学 네, 수어 한유 목적어 네, 주어, 수어,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네, 수어를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거죠. 学了 이번에는 반복해 주는 수어는 동태조사 러, 네,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동태조사 러까지 붙여서 배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실양보어 이년, 네,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요. 네, 주어, 수어, 목적어, 그 다음에 수어를 한 번 더 반복해 주고 실양보어가
맨 끝에 이렇게 붙는 순서대로 문장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다음 문장도 볼게요. 나는 그를 10분 동안 기다렸어. 我等他等了10分钟。我等他等了10分钟。 네. 나는 네, 문장의 주어겠지요. 그리고 등 기다리다 네, 수러입니다. 그리고 그를이니까 타 네, 목적어겠지요. 그 다음에 수러를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거예요. 덩러 네, 덩이라는 동작의 완료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10분 동안 10分钟 네, 실양보어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장을 매번 주어, 수러, 목적어, 수러를 한 번 더 반복해주고 실양보어 이렇게 만들려면 너무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네, 수러를 2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뭔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러를 하나 빼고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목적어가 일반 목적어인지 아니면 대명사 목적어인지에 따라서 어순이 살짝 달라집니다. 먼저 목적어가 대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로 이루어진 일반 목적어가 등장하는 문장, 어순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당연히 주어가 등장하겠죠. 그리고 수러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실양보어 그리고 일반 목적어 순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어순이에요. 주어, 수러, 그리고 수러 바로 뒤에 보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때 실양보어 그리고 일반 목적어 사이에 구조조사 더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이게 생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어순으로 이루어진 네, 일반 목적어가 있는 문장 살펴볼게요. 나는 중국어를 1년 동안 배웠어 라는 문장이에요. 네, 목적어가 중국어라는 일반 명사, 네, 일반 목적어이겠죠. 문장 볼게요. 我学了一年的汉语。我学了一年的汉语 라고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我, 네, 문장의 주어겠지요. 我, 나는 学了, 学了, 배웠어 라는 수러이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네, 실양보어 一年, 一년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사 더가 나와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목적어, 네, 목적어 한유의 순서대로 문장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1년간의 중국어를 배웠어요. 나는 1년 동안의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직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사 더가 네,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我学了一年汉语。我学了一年汉语 라고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네, 주어, 我, 그 다음에 수러, 学了, 그리고 실양보어, 一年, 그리고 바로 목적어, 한유, 이렇게 문장이 진행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을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중국어를 1년 동안 배웠어. 네, 学了一年学了一年 네, 1년 동안 배웠어. 네, 중국어를 한유. 네, 요렇게 문장이 진행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의 어순도 살펴볼게요. 먼저 주어, 그 다음에 수러가 등장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네, 대명사인 목적어가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실양 보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문장으로 볼게요. 나는 그를 10분 동안 기다렸어. 네,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그라는 대명사이지요. 네, 대명사 목적어인 문장 한번 볼게요. 我等了他10分钟。我等了他10分钟。 네, 이렇게 문장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주어, 我 그리고 수러, 等了 해준 다음에 대명사, 목적어, 타가 나와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양보어, 10分钟. 네, 이러한 순서대로 문장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때 혹은 대명사일 때의 어수는 전 강의에서 이미 다 다뤘던 적이 있어요.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목적어가 장소일 경우에 네, 장소 목적어인 네, 어순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주어, 수러, 그리고 네, 장소 목적어가 나와지고요. 그런 다음에 실양 보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장소 목적어인 네, 문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다라는 문장이에요. 我来韩国3年了。我来韩国3年了 라고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네, 我 나는 주어이지요. 그 다음에 来네, 수로 그런 다음에 네, 목적어 한국어가 등장해 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양보어 3년 네, 이러한 순서대로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네, 사실 이 문장에서 살짝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네, 아까 뭐 장소 목적어이기 때문에 주어, 수러, 장소 목적어 그리고 실양보어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정말 숨겨진 비밀은 바로 이 lie예요. lie, 네, 오다라는 이 동작에 이 문장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아까 만들어 보았던 1년 동안 배웠어 혹은 10분 동안 기다렸어. 네, 배우다, 기다리다 라는 동작과 이 lie 라는 동작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기다리는 것은 네, 딱 단발적으로 끝나는 동작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배우다 역시도 단발적으로 한번 딱 배우는 게 아니라 네, 그 지속 시간, 배우는 동작의 지속 시간을 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다라는 동작은 어떻죠? 오는 동작, 한국에 오는 동작은 네, 3년 동안 오고 있는 게 아니라 3년 전에 딱 와서 온 지 3년이 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고 있는 동작의 지속 시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지 딱 왔던 그 시간으로부터 네, 한국에 온 그 시간으로부터 그 뒤의 시간이 3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네, 좀 뭔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배우는 동작이 1년 동안 지속이 된 거랑 네, 기다리는 동작이 10분 동안 지속이 된 거랑 네, 그거는 하나의 묶음으로 봐줄 수 있지만 네, 한국에 오는 동작이 딱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다는 거. 네, 요 차이점을 네, 느끼셔야 돼요. 요 차이점이 살짝 느껴지신다면 네, 요 문장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라이 한국어 한지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어. 이러한 개념으로 문장을 바라보신다면 굳이 구태여 문장의 어순을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다. 그래서 라이 한국어 한지 3년이 되었어. 3年了. 요 문장이 이해가 되어지실 수 있어요. 네, 어순을 너무 어렵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순을 외워서 문장을 만드는 것은
사실 저도 어려워요. 이렇게 저는 천재적으로 어순이 딱 머리에 들어가서 기계적으로 말을 하는 거 저도 못합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져야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요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으신 상태라면 충분히 우리가 이 문장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어. 我来韩国3年了. 어순으로 외워서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시고 말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진행된 횟수를 보충 설명해 주는 동량보어의 어순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량보어의 어순도 목적어가 일반 명사인 일반 목적어인지 아니면 대명사 목적어인지에 따라서 어순이 달라져요. 먼저 일반 목적어, 일반 명사가 목적어인 문장의 어순은 주어, 수러, 그리고 동량보어 다음에 일반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까 보았던 실량보어랑 같지요. 주어, 수러 다음에 바로 보어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등장하는 순서. 굉장히 이상적인 어순이에요. 그리고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어순은 주어, 수러, 그 다음에 대명사 목적어가 나와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량보어 순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문장 살펴볼게요. 먼저 나는 중국 음식을 2번 먹어본 적이 있어. 목적어가 중국 음식이라는 일반 목적어 문장이지요. 나는 중국 음식을 2번 먹어본 적 있다. 我吃过2次中餐. 我吃过2次中餐이라고 문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我 나는 주어겠지요. 그리고 吃过 吃라는 동사 뒤에 그 동작을 해본 적이 있어 라는 경험을 표현해 주는 동태조사 꾸어가 붙어 있는 수러입니다. 吃过 먹어본 적이 있다 라는 수러겠지요. 그런 다음에 2次 2번이라는 동량보어가 나와주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 음식이라는 쫑찬 목적어가 등장하는 순서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2번 만난 적이 있어. 목적어가 뭐예요? 그라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가 목적어인 문장. 그를 2번 만난 적이 있다.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我见过他2次. 我见过他2次.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我 나는 주어겠지요. 그런 다음에 见过 见过 만나다. 만나는 동작을 해본 적이 있어 라는 의미의 수러 见过. 그런 다음에 대명사 목적어 타가 나와주고요. 그리고 나서 동량보어 2次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건 아까 보았던 실량보어의 어순과 같지요.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수러와 보어 사이에 그 목적어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걸 암기로 하는 거 역시 어려워요. 그냥 문장을 몇 번 연습해 주세요. 문장 연습을 발음으로 해주시면 굳이 구태여 이 어순을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순을 외워서 문장을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장소 목적어일 때는 주어, 수러, 보어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주어,
수러, 장소 목적어, 동량보어 순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이렇게 놔도 되고 저렇게 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편한 대로, 나 편한 대로 표현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나는 중국에 2번 가본 적이 있어. 네, 목적어가 중국이라는 지명, 장소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我去过2次中国。我去过2次中国. 네, 주어, 수러. 네, 去过 가본 적이 있다죠. 그리고 2次네, 동량보어가 나와주고 그리고 지역, 네, 장소, 중국 목적어 순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我去过中国2次。我去过中国2次. 네, 주어, 수러,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동량보어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중국에 가본 적이 있어 2번. 네, 이러한 순으로도 문장이 진행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동작의 진행 방향을 보충 설명해 주는 방향보어가 들어간 문장 어순 살펴볼게요. 일단 방향보어는 동작 뒤에 lie 혹은 취가 붙어서 단순한 방향을 보충 설명해 주는 단순 방향보어도 있고요. 또 복합적인 방향, 올라오다, 올라가다, 내려오다, 내려가다와 같은 복합적인 방향을 보충 설명해 주는 복합 방향 보어도 있지요. 방향 보어가 사용되어진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장소인지 아니면 장소가 아닌 그 외에 일반 목적어인지에 따라서 어순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일반 목적어, 그러니까 장소가 아닌 목적어일 경우에 어순을 살펴볼게요. 네, 주어, 수러, 그리고 방향, 보어, 일반 목적어의 순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어순이지요. 주어, 수러, 방향, 보어, 일반 목적어. 이 경우에는 방향 보어가 단순 방향 보어이든 아니면 복합 방향 보어이든 네,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어가 수어와 방향보어 사이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 복잡해지지요. 네, 목적어가 그냥 방향보어 바로 뒤에 나와 줄 수도 있지만 수어와 방향보어 사이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순 방향보어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수어 놓고 목적어 놓고 단순 방향보어, 네, 라이나 취가 나오면 되는데 복합 방향보어일 경우에는 네, 이 일반 목적어가 네, 라이나 취 앞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문장 속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간다 라는 문장이에요. 일단 목적어는 책 한 권이라는 네, 장소가 아닌 그냥 목적어이지요. 그리고 네, 가지고 간다. 네, 지니고라는 단어 뒤에 가다라는 방향이 추가되어진 네, 단순 방향 보어 문장입니다. 일단 문장을 먼저 볼게요. 我带去一本书。我带去一本书. 네, 주어 먼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수러, 따이, 지니고, 가지고라는 의미의 네, 수러, 그리고 수러 뒤에
단순한 방향, 네, 가다라는 의미의 단순한 방향을 보충 설명해 주는 방향보어가 나온 다음에 네, 목적어, 책 한 권이라는 목적어 이렇게 문장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我带一本书去我带一本书去라고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주어, 我 나오고 수러, 带, 지니고, 가지고 라는 수러가 나와주고 그런 다음에 一本书, 네, 목적어가 나오고 그리고 가다 라는 방향 보어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지니고 간다. 네, 이러한 순서로도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네, 이 문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취가 방향 보어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또 하나의 수어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동문이라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는 다루진 않았지만 네, 책 한 권을 지니고라는 동작과 그리고 가다라는 동작이 연달아서 네, 두 개의 동작이 연달아서 있는 연동문으로도 볼 수 있는 문장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걸 뭐 방향보어로 보든 연동문으로 보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하고 구사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일단 네, 목적어가 장소가 아닌 일반 목적어가 등장할 경우에는 네, 방향보어가 목적어 뒤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네, 그것만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장도 한번 볼게요. 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네, 책 한 권이라는 장소가 아닌 일반 목적어가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지니고 가지고 돌아가다. 네, 돌아가다라는 복합적인 방향보어를 사용한 문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하면 수러 방향보어 그리고 난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나와주면 되죠? 이건 좀 간단해요. 문장으로 볼까요? 我带回去一本书我带回去一本书라고 해줄 수 있겠죠. 네, 我 주어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수러 带라는 수러가 나와주고 그런 다음에 그냥 복합 방향보어 때려 넣으면 돼요. 回去 호이취라는 방향보어 나와주고 그런 다음에 목적어 네, 2번 수 네, 굉장히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네,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질 때에는 我带回一本书去我带回一本书去라고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나와 주었고요. 수러, 따이, 네, 수러 나오고 그리고 방향보어 호이가 나와준 다음에 2번 수라는 목적어가 등장을 해주고 그 뒤에 라이나 취가 붙어준다는 거지요. 네, 여기서는 가다라는 취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라이 혹은 취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살짝 어렵긴 하지요. 네,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냥 쉬운 방법, 아까의 방법으로 그냥 수로 다음에 방향보 때려 넣고 그리고 목적어 이 순서대로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목적어가 장소일 경우, 그러니까 장소 목적어일 경우에는 반드시 주어, 수러, 그 다음에 장소 목적어가 나와주고 그러고 나서 방향보어가 등장해 주어야 합니다. 역시 복합 방향보어일 경우에는 라이나 취 앞에 장소 목적어가 등장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방향보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여러 번 강조드린 적이 있어요. 어순을 암기해서 네,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한 간단한 문장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그때도 예문으로 들었던 문장, 네,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집으로 가다라는 구술은 이미 알고 있지요. 집으로 가다, 호이지야. 네, 호이지야 뒤에 라이나 취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호이지야 뒤에 라이나 취가 들어간 이 문장이 바로 방향보어를 사용한 완벽한 문장이라고 했어요. 볼까요? 我回家去我回家去 네, 주어 我 해놓고 호이 수러 그 다음에 목적어 치아가 들어간 다음에 방향보 취가 들어가져 있지요. 이걸 어순으로 암기해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호이지야 네, 요 덩어리 뒤에 라이나 취를 붙여서 집으로 돌아오다 혹은 집으로 돌아가다 네, 요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네, 말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요거는 네, 동작 뒤에 lie 혹은 취가 붙어 있는 단순 방향 보어를 사용한 어순이 되어지겠고요. 네, 복합 방향 보어인 문장도 살펴볼게요. 나는 집으로 가지고 돌아간다. 네, 집이라는 장소 목적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니고 가지고 돌아가다라는 복합 방향 보어가 사용되어진 문장입니다. 我带回家去.我带回家去. 네, 我 나는 주어이지요. 带 수러 그런 다음에 방향 보어 호이가 등장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장소 목적어 치아가 나와 주고 그리고 취가 등장해 있습니다. 네, 장소 목적어는 라이나 취 뒤에 등장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우리 호이지아는 하나의 덩어리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니고 집으로 돌아가다. 네, 따이 호이지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취 혹은 라이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작이나 상태, 그러니까 수어의 정도를 보충 설명해주는 정도보어의 어순을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정도보어의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네, 수어 그리고 정도보어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요? 뭐죠? 네, 구조조사 더, 그렇죠. 수어와 정도보어는 이 구조조사 더로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정도보어는 만들어지지요. 그렇다면 정도보어가 사용되어진 문장의 어순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느냐? 주어, 수러, 목적어가 나와진 다음에 수러를 한 번 더 반복해 주고 그리고 나서 구조조사 더와 정도보어가 이렇게 붙어집니다. 이거는 아까 살펴보았던 실양보어처럼 네, 수러 목적어 해놓고 수러가 한 번 더 반복되어지는 형태로 나타나지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뒤에 있는 수러, 구조조사 더, 정도보어 이 덩어리는 네, 뗄래야 뗄 수 없고 이 사이에 어떠한 다른 성분도 들어가지지 않는 하나의 수로 덩어리처럼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실양보어에서도 수로가 반복되어지니까 수로 하나를 없앴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로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니까 앞에 있는 수로를 하나 생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있는 수로가 생략되어진 상태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주어, 목적어, 수로 덩어리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수로 앞에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는 거지요. 네,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는
중국어를 엄청 빨리 배운다라는 문장이에요. 네, 배우는 동작의 정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네, 매우 빠르게, 매우 빨리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 가장 정석적인 방법,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수로, 목적어 해주고 수로를 한 번 더 반복해주고 정도 보어가 나오는 그 순서대로 문장을 만든다면 他学汉语学得很快。他学汉语学得很快라고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네, 주어, 수로, 목적어. 네, 他学汉语해놓고 수로를 한 번 더 사용을 해주는 거죠. 学 네, 그런 다음에 구조조사 더를 사용해 주고 정도 보어 很快 很快 네, 이렇게 연결되어진 네, 순서대로 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네, 수러를 반복하는 게 귀찮으니까 앞에 있는 수러를 없애고 他汉语学得很快他汉语学得很快라고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어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나와지는 거지요.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지고 그런 다음에 네, 수러 덩어리, 네, 수러 구조조사 더, 그 다음에 정도 보어로 이루어진 이 수러 덩어리를 가져다 놓으면 또 문장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는 마치 그는 중국어 엄청 빨리 배워. 네, 요러한 순서로 네, 우리나라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네, 요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작의 결과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결과 보어의 어순 살펴볼게요. 결과 보어의 어순은 네, 어렵지 않아요. 아까 보았던 다른 보어들의 어순처럼 이렇게 저렇게 변하지 않고 네, 주어, 수러, 보어, 목적어 순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러와 보어 사이에 그 어떠한 성분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중요해요. 아까는 수러 뒤에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주는 러라던가 동작의 경험을 나타내주는 꾸어 같은 네,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네, 결과 보어는 반드시 수로와 보어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어떠한 성분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네,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은 네, 결과 보어의 문장은 만들기 쉬워요. 네, 문장 볼게요. 나는 이 책을 다 보았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네, 보는 동작을 다 완료했다. 보는 동작의 결과가 완료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我看完了这本书我看完了这本书 네, 我 주어이지요. 그리고 칸 보다 네, 수러가 나와 주었고 수러 바로 뒤에 보는 동작의 결과가 네, 완료라는 의미의 네, 결과 보어. 그런 다음에 보는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완료시켜주는 동태조사 러가 등장해주고 그런 다음에 목적어 순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네, 수러와 보어가 네, 딱 달라붙어서 그 사이에 어떠한 성분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네,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 수로와 보어 사이에 다른 성분들, 네, 목적어가 들어갈 수도 있었고, 네, 동태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었죠. 네,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결과 보어는 쉬워요. 이렇게 그냥 수러 덩어리, 네, 수러와 결과 보어로 이루어진 네, 그러한 수러 덩어리를 딱 가져다 놓아주고 그런 다음에 목적어를 네,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보어입니다. 동작의 가능과 불가능을 보충 설명해주는 가능 보어 어순을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수업 좀 많이 길고 어렵죠. 네. 보어의 어순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길어지고, 네, 조금 어렵고, 네,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대신 뭔가 해냈다라는 뿌듯함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능보어는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지지요? 네, 수로와 가능보어 사이에 더 혹은 뿌가 들어가지는 형태로 나타나지요. 네, 수로와 가능보어 사이에 더가 들어가면 네, 그 동작을 할 수 있다. 뿌가 들어가면 할 수 없다.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가능보어는 어떠한 성분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결과보어 혹은 방향보어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거는 가능보어를 다루었던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 영상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실 수 없을 겁니다. 반드시 예전 영상으로 이미 다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어순편을 보셔야 이해가 되어지실 거예요. 가능보어를 사용한 문장의 어순은 주어, 수러, 그리고 구조조사 더 혹은 뿌가 나와지고 그런 다음에 가능보어, 네, 그런 다음에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이때도 역시나 수러, 구조조사 더 혹은 뿌 그리고 가능보어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져서 이 사이에는 그 어떠한 성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의 수러 덩어리로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나는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 라는 문장을 살펴볼게요. 읽는 동작의 결과, 이해하는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문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我看得懂这本书.我看得懂这本书라고 만들어지겠죠. 네, 我 주어, 그 다음에 수러, 칸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구조조사 더 다음에 가능보어 동 이해하다 라는 가능보어 다음에 목적어 순으로 문장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네, 이때는 보는 동작의 결과 동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구조조사 더가 들어가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看得懂, 看得懂, 보고 이해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고 이해하는 것을 할 수 없어. 네, 보고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고 싶다면 看不懂, 네, 가운데 아니 불자를 사용을 해서 看不懂 해주면 되겠죠.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이 책을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더 이상 볼 수 없어. 라는 문장을 만들려고 해요. 네, 볼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하니까 네, 구조조사 더가 아니라 아니 불자를 사이에 넣어 주어야겠죠? 그리고 보는 동작을 해내려 갈 수 없어. 네, 요렇게 표현을 하려는 거예요. 네, 보는 동작을 네, 지속해 내려갈 수 없어 라고 표현을 하려면 네,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네, 문장으로 볼게요. 我看不下去这本书.我看不下去这本书 라고 네, 문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주어 我 다음에 수러 칸이 나와 주었고요. 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어야 하니까 네, 뿌가 사이에 나와 주고 네, 보는 동작을 지속해 가다. 어떠한 동작을 지속해 내려가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복합 방향 뭐下去
시아去가 가능보어로 사용이 되어 주었고 그런 다음에 목적어 순으로 문장이 진행되어집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보어는 이렇게 결과보어 혹은 방향보어를 사용을 해서 나타내어질 수 있고요. 네, 지금처럼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네, 구조조사 더가 아니라 네, 아니 불자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